1700년 선진국 스위스가 무너졌습니다. 1인당 GDP 세계 2위, 완벽한 복지의 대명사.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자존심이 단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 거기서 대체 뭘 배운다는 겁니까? 콧대 높은 스위스 명문 사립학교 교장의 비웃음은 서울 도착 단 하루 만에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학비 3천만 원을 내도 꿈 못 꿀 무료 급식의 진수성찬. 접수하고 30분이면 끝나는 기적 같은 의료 시스템. 그리고 지갑을 두고 내려도 그대로 돌아오는 소름 돋는 치안. 결국 70년 전 폐허가 된 한국의 흑백 사진 앞에서 스위스 교장은 통곡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3개월 후 스위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교육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한국은 70년 만에 해냈는데. 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을 가르치는 유일한 나라. 유럽의 심장 스위스를 울리고 저온 세계가 경악한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 지금 그 압도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한국? 거기 가서 뭘 배워? 제 옆에 앉은 토마스 교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취리히 알펜 국제 아카데미 회의실. 학비 연 8만 달러짜리 명문 사립학교 교장 5명이 모여 있었죠. 올해 아시아 교육 시찰 프로그램 목적지입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한 침묵이었죠. 작년엔 싱가포르였잖아요. 마르틴 교장이 말했습니다. 재작년엔 일본이었고요. 한국은 좀. 누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저는 안나 밀러입니다. 48살이고요. 스위스 취리히에서 알펜 국제 아카데미라는 사립학교 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교육계에서 일한 지는 20년이 되었어요. 저희 학교는 취리히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학비가 1년에 8만 스위스 프랑. 한국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곳이죠. 저는 스위스 교육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OECD 교육 순위 최상위권. 700년 역사를 가진 선진국.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한국에 대해 아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삼성, K-팝, 북한 옆에 있다는 것, 그 정도였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토마스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안나, 솔직히 한국에서 뭘 배운다는 거야?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교육 선진국이잖아.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 중심지고. 근데 한국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K-팝이나 보러 가는 건가? 토마스가 웃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취리히 시내가 보였어요. 깨끗한 거리, 정확한 트램, 질서정연한 사람들. 스위스는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700년간 부자 나라였어요. 1인당 GDP 세계 2위. 무상 의료, 깨끗한 환경, 안전한 사회.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은 어떤가요? 제가 아는 한국은 70년 전까지 전쟁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북한과 여전히 대치 중이고요. 경제는 성장했지만 교육은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그런 곳에서 뭘 배운다는 걸까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취리히 외곽에 있는 공립학교로 향했습니다. 다음 주 학부모 간담회 준비 때문이었어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죠. 학교는 조용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간 후였어요. 복도를 걷다가 한 학생을 봤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계단 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은 한참 지났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녕. 제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왜 여기 있니? 집에 안 가?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곧 갈 거예요. 점심은 먹었어?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왜? 식당에 안 갔어?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시락은? 엄마가 일 나가셔서.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20프랑을 꺼냈습니다. 약 3만 원 정도였어요. 이걸로 뭐 사 먹어? 괜찮아요. 가져. 아이가 조심스럽게 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에 앉아서도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츠린 어깨, 작은 목소리. 스위스는 부자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점심을 굶었어요. 왜일까요? 공립학교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에 가서 먹어요. 돈이 있는 학생은 근처 가게에서 사 먹고요. 우리 사립학교는 다릅니다. 학생 식당이 있어요. 물론 유료죠. 한 끼에 15프랑. 약 2만 원 정도 합니다. 부자 학생들은 잘 먹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위키백과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수도 서울.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수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대부분 입시 경쟁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닌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자살률이 높다. 별로 배울 게 없어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3주 후면 저는 한국에 갈 겁니다. 일주일간 서울에 있는 공립학교를 방문하고 교육청을 만나고 돌아올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일정이겠죠. 작년 싱가포르처럼, 재작년 일본처럼요.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제가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걸요. 3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여행 가방에 옷과 세면도구를 챙기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과연 뭘 보게 될까? 솔직히 말하면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토마스 교장도 함께 가기로 했는데 그는 더 노골적으로 시큰둥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취리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조금 놀랐어요. 공항이 생각보다 컸고 깨끗했거든요. 취리히 공항보다 현대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와, 생각보다 괜찮은데? 토마스도 인정하듯 말했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김민지 씨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1시간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들과 거대한 전광판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경제는 확실히 성장한 나라구나. 하지만 교육은 어떨까?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9시에 우리는 명신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공립학교라고 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학교 건물을 봤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5층짜리 깨끗한 건물에 잘 정돈된 운동장. 공립학교치고는 시설이 좋아 보였거든요. 박준혁 교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영어가 유창한 50대 남성이었어요. 도서관과 컴퓨터실, 과학실을 둘러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하지만 우리 사립학교만큼은 아니겠지. 11시 30분이 되었을 때 박 교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드시죠. 급식.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스위스 공립학교에는 급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1층 복도 끝에 있는 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만 걸음을 멈췄습니다. 넓은 공간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스테인리스 식판을 들고 배식대로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줄 끝에 섰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배식대를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얀 쌀밥, 김치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계란찜, 김치, 그리고 사과 조각까지 7가지 음식이 식판에 담겼거든요. 테이블에 앉아서 저는 김민지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 무료인가요? 네,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이에요. 모든 학생이 똑같이 먹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 앉은 토마스도 같은 표정이었어요. 무료라고? 이 많은 음식을?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남학생이 제 표정을 보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생은 다 똑같이 먹어야 하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교복이 새 것인 학생도 낡아 보이는 학생도 있었지만 그들의 식판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부자 학생이든 가난한 학생이든 구분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배식대를 지나가시면서 한 학생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불고기 맛있으니까 많이 먹어.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민지 씨에게 저분이 누구냐고 물었고 조리사님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매일 이렇게 만드시냐고요. 김민지 씨가 통역을 해주었는데 할머니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손주들이라 생각하고 만들어요. 손주들이라 생각하고. 저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3주 전 취리히 공립학교 계단에 앉아있던 그 12살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어요라고 작게 말하던 그 아이. 저는 그 아이에게 20프랑을 주고는 그냥 지나쳤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구나. 모든 학생이 똑같이 먹으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차별 없이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요. 제가 20년간 교육자로 일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학생이 배불리 먹는 것. 그게 교육의 시작 아닐까? 점심을 먹고 나서 김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시내를 둘러볼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건데 괜찮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취리히에도 트램이 있으니까 비슷하겠죠. 학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첫인상부터 놀랐어요. 깨끗했거든요. 취리히 트램역보다 훨씬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반짝거렸고 벽은 하얗게 빛났으며 조명도 밝았어요. 개찰구를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 섰어요.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투명한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저게 뭐예요? 스크린도어예요. 안전문이죠. 사람이 선로에 떨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김민지 씨가 설명했습니다. 취리히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사고가 났죠. 전광판을 보니 2분 후 열차 도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2분 후에 올까 싶었는데 정확히 2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양쪽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내리는 사람들이 다 내린 후에야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우리도 탔어요. 차내는 깨끗했고 그때 제 휴대폰 화면에 서울 와이파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무료 와이파이였어요. 지하철 전 구간에서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김민지 씨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취리히에서는 데이터를 써야 했는데 말이죠. 열차가 출발하고 전광판에 다음 역 정보가 한글과 영어로 표시되었으며 안내방송도 4개 언어로 나왔습니다. 오후 5시쯤 되자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죠. 열차 안이 붐비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핑크색 좌석 4개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저 좌석은 왜 아무도 안 앉아요? 임산부 배려석이에요. 임산부가 오실지 모르니까 비워두는 거죠. 저는 그 좌석을 바라봤습니다. 한 역, 2역, 3역을 지나도 그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어요. 지친 직장인들, 학생들, 심지어 할머니 한 분도 서 계셨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피곤한지 비틀거리며 그 핑크색 좌석 쪽으로 다가갔어요. 막 앉으려는 순간 옆에 서 계시던 할머니가 가볍게 손을 저으셨고
그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한 임산부가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고 임산부는 그 핑크색 좌석에 앉았어요. 아무도 그분을 특별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분간 만원 지하철에서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던 거예요. 임산부를 위해 비워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비워뒀던 겁니다. 잠시 후 70대 할머니가 탑승하셨습니다. 짐도 많으시고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러자 20대 남성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저 곧 내려요. 할머니가 앉으셨고 그 남성은 계속 서서 갔습니다. 저는 몰래 세어봤어요. 5정거장을 더 가더군요. 거짓말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도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았고 놀랍게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이어폰을 끼고 편하게 걷고 있었어요. 주변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안전해요. 밤 12시에도 여자들이 혼자 다녀요. 김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들. 그리고 벤치에 혼자 앉아 강을 바라보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을 봤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취리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밤 10시에 할머니가 혼자 공원에 나와 계신다는 게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지하철.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무엇보다 20분간 빈 좌석을 지켜낸 시민들. 150년 역사를 가진 취리히 트램.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시스템.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모든 면에서 더 나았습니다. 시스템도 훌륭했지만 시민의식은 더 훌륭했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민지 씨가 오늘은 명동에 가보자고 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으로 향했어요. 명동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들이 즐비했어요. 토마스와 저는 이곳저곳 구경하며 걸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을까요? 우리는 한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토마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안나. 가슴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토마스.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가 비틀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영어로 물었어요. 그리고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토마스를 벤치에 눕혔고 한 여성은 편의점에서 물을 사다 줬어요. 약국 직원이 달려와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5분도 채 안 되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 2명이 내렸어요. 그들은 전문적으로 토마스를 살폈고 심전도를 측정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한 명이 저에게 영어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병원 가까워요. 구급차 안에서 토마스는 계속 검사를 받았습니다. 7분 만에 우리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입구에서 간호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여권과 보험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토마스 슈미트?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겨우 5분이었습니다. 취리히에서는 응급실에서 최소 3시간은 기다려야 했는데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영어가 유창했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1시간 전쯤요. 토마스가 대답했습니다. 기저질환 있으세요? 없습니다. 의사는 꼼꼼하게 문진했고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10분 만에 심전도가 끝났고 15분 만에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대기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 침대에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보호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가 물을 떠다 드리고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보호자는 안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가 챙겨드려야죠. 그녀는 할아버지께 약을 드리고 등을 토닥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의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심각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성 흉통 같아요. 처방전 드릴게요. 총 30분이 걸렸습니다. 진료부터 검사 결과 확인까지요. 수납처로 갔습니다. 직원이 계산서를 건넸어요. 42,000원입니다. 저는 멍하니 그 숫자를 봤습니다. 42,000원. 약 42달러였어요. 이게 맞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응급실 진료비, 심전도, 혈액검사, 약값까지 포함해서 42달러. 토마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안나, 이거 진짜야? 응. 취리히였다면 어땠을까요? 응급실에서 최소 4시간은 기다렸을 겁니다. 비용은 무료였겠지만요. 스위스는 무상 의료 국가니까요. 하지만 4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토마스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5분 대기, 30분 진료, 42달러. 빠르고 저렴하고 정확했어요. 병원 1층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출했습니다. 5분 만에 약이 준비되었고 약사가 영어로 복용법을 설명해줬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어요. 안나,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아니야. 30분 만에 끝났어. 30분.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위스는 무료지만 4시간 기다려. 여기는 유료지만 30분이야. 그것도 겨우 42달러.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설렁탕집이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에 10,000원. 약 10달러였어요. 김치, 깍두기, 겉절이 반찬이 나왔고 전부 무료였습니다. 토마스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안나, 나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뭐가? 스위스가 최고라고 생각했잖아. 우리가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그가 설렁탕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놓친 게 많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무상급식, 깨끗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그리고 오늘 경험한 응급의료 시스템. 한국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효율적이었고 빨랐고 정확했어요. 스위스는 어땠죠? 우리는 부자 나라였지만 시스템은 느렸습니다. 의료는 무료였지만 4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교육은 훌륭했지만 가난한 학생은 점심을 굶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는 사람들. 그들은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시스템을 당연하게 누리면서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정말 많구나.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 게 있구나. 그리고 이건 인정하기 싫지만 어쩌면 많은 면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김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명신고등학교로 갈 거예요. 수업을 참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지하철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오전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수업이었어요. 학생들은 집중했고 교사들은 열정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를 건 없어 보였어요. 점심을 먹고 오후 수업도 참관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 되었을 때 김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방과 후 교실을 보러 갈까요? 방과 후 교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여러 교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음악실에서는 바이올린 소리가, 미술실에서는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컴퓨터실에서는 코딩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전부 무료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방과 후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배울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취리히 공립학교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우리 사립학교에는 있었지만 전부 별도 수강료를 받았죠. 한 과목당 월 200프랑, 약 30만 원씩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나가려는데 불이 켜진 교실이 보였어요. 저기는 뭐예요? 야간 자율학습실이에요. 학생들이 남아서 공부하는 곳이죠. 우리는 그 교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한 분이 앞에 계셨습니다. 한 남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아직도 학교에 있네. 김민지 씨가 통역해줬습니다.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집에서 하면 안 돼. 부모님이 식당 일하셔서 밤 늦게 들어오세요. 집 가면 혼자라 여기가 더 좋아요. 저는 그 학생의 얼굴을 봤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외롭지 않아? 선생님들이 계셔서 괜찮아요. 친구들도 있고요. 교실 뒤편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밥과 우유였어요. 저것도 무료예요? 네, 야간 자율학습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저는 그 간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다시 봤어요.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하시니까 집에 가면 혼자일 거예요. 저녁도 제대로 못 먹을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고 간식도 있었습니다. 학교가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취리 공립학교는 오후 4시면 문을 닫습니다. 학생들은 집으로 가야 해요. 부모님이 일하시면 혼자 집에 있어야죠. 저녁은 알아서 먹어야 합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학교가 저녁 10시까지 열려 있고 선생님이 계시고 무료 간식까지 제공되었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여기 와? 네, 거의 매일요.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학교가 더 편하다고. 집보다요. 우리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취리히에도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하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돌보고 있을까요?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방치했습니다. 학교 문을 닫고 집으로 보내고 알아서 하라고 했죠. 가난한 학생들은 학원도 못 다니고 방과 후 활동도 못하고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학교가 열려 있었고 무료 프로그램이 있었고 선생님이 계셨고 간식까지 제공되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학생을 방치했구나. 한국은 그들을 돌보고 있구나. 교육이 뭘까요? 좋은 시설, 훌륭한 교사, 높은 학비? 아니었습니다. 교육은 모든 학생을 돌보는 거였어요. 부자 학생도 가난한 학생도, 부모님이 계신 학생도 혼자 있는 학생도, 모두를 똑같이 돌보는 것. 그게 진짜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하고 있었어요. 저는 20년간 교육자로 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깨달았어요. 저는 절반만 알고 있었구나. 가난한 학생들을 외면하고 돈 있는 학생들만 돌보고 그게 교육이라고 착각했구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요? 한국은 또 어떤 걸 제게 보여줄까요? 그리고 저는 얼마나 더 부끄러워야 할까요? 다음 날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김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홍대에 가볼까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홍대. 홍익대학교 근처라고 했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거리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 내렸습니다. 거리는 활기차 보였어요. 벽화가 그려진 건물들, 작은 카페들, 옷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걸었어요. 저녁 8시쯤 되었을 때 목이 말랐습니다. 편의점 들를까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고 써 있었어요. 생수 한 병을 집었습니다. 1,000원. 약 $1도 안 됐어요.
취리히 편의점에서 생수는 5프랑, 약 7달러였는데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비닐봉투 필요하세요?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고 할머니가 웃으며 계산해 주셨어요. 이 나이에도 일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조금 더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했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죠? 지하철역으로 가세요.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김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저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취리히 공중화장실은 더러웠거든요. 유료였는데도 말이죠. 2프랑, 약 3,000원을 내야 했고, 그런데도 휴지는 없고 바닥은 물기로 질퍽했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 걸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짝거렸고 거울도 깨끗했으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칸마다 휴지가 있었고 비누 디스펜서와 핸드타올도 있었어요. 심지어 비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무료였어요. 저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왔습니다. 손을 씻는데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카트를 끌고 들어오셨어요. 청소 담당자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그때 여고생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오다가 그 아주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조심히 가. 잠시 후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별 말씀을요, 편히 쓰세요. 아주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께 감사 인사를 하다니. 학생이 할머니가요. 취리히에서는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어요. 청소 노동자는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인사는커녕 존재 자체를 무시했죠. 저 자신도 그랬어요. 한 번도 청소하시는 분께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아주머니께 다가갔습니다. 김민지 씨가 통역해줬어요. 일이 힘드시죠?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깨끗이 해놔야 사람들이 편하죠. 매일 이렇게 하세요? 네, 우리 딸도 이 화장실 쓰는데 누군가는 해야죠. 제가 깨끗이 하면 우리 딸도 깨끗한 곳 쓰잖아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자기 딸을 위해 남의 딸도 생각하시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깨끗이 하면 모두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토마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안나, 왜 그래? 토마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무슨 소리야? 20년간 교육자로 일했다고 생각했어. 선진국에 산다고 자부했고. 근데 나는 화장실 청소하는 분께 단 한 번도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 토마스가 침묵했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당연하게 감사하다고 말하더라. 할머니들도 수고하신다고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투명인간처럼 대했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토마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나, 나도 마찬가지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진국이 뭘까요? 높은 빌딩, 비싼 시계, 깨끗한 거리. 아니었습니다. 선진국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곳이었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학생도 노동자도,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요. 한국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청소하시는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고 할머니들은 수고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스위스는 700년간 부자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70년 만에 가난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사람을 존중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선진국은 시민들이 만드는 거였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공식 일정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큰 유리 건물이 보였어요.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육청 관계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 정책국장 박철수입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박 국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먼저 여러분이 이번 주에 경험하신 무상급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었어요. 서울시 무상급식은 201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박 국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결정했습니다.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먹을 권리가 있다고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먹을 권리가 있다. 현재 서울시 모든 공립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합니다. 하루 평균 80만 명의 학생이 급식을 먹어요. 서울시 연간 예산은 약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의 효과는 명확했습니다. 학생들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었으며 무엇보다 학생들 사이에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차별이 사라졌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다른 관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나타났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헐벗은 옷을 입고 깡마른 몸으로 그릇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학교 급식소 앞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배고팠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 사진은 1963년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이었어요. 봄이 되면 쌀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굶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굶주렸어요. 학교에서 주는 한 끼가 유일한 식사였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는 굶지 말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배고팠으니까 우리 손주들은 배불리 먹어야 한다고요. 저는 눈물을 닦지 못했습니다. 토마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배고픔을 압니다. 가난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다음 세대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요. 박 국장이 말했습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과거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한 약속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70년. 겨우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나라. 스위스는 700년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어요. 가난한 학생은 여전히 점심을 굶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박 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 국장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고 가난했던 나라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국은 증명으로 답합니다. 증명으로 답한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줬습니다. 무상급식, 깨끗한 지하철, 효율적인 의료, 야간 자율학습, 깨끗한 공중화장실. 시스템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시스템 뒤에 있는 철학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굶지 말아야 한다. 고통을 기억하고 그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지. 그게 한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20년간 교육자로 일했습니다.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명문 사립학교 교장이 되었어요. 저는 제가 교육을 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진짜 교육이 뭔지, 진짜 복지가 뭔지, 진짜 선진국이 뭔지.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배고픔을 기억하는 나라. 고통을 잊지 않는 나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지키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끝났어요. 이제 스위스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버스가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일주일 전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도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 안에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 안에 철학이 있고 그 철학 안에 고통의 기억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버스 안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시 초등학교에서 100세 할머니가 손주들과 함께 급식을 시식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100세 할머니. 그분도 어렸을 때 배고팠겠죠. 그런데 이제는 손주들이 배불리 먹는 걸 보시는 거예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지 씨가 우리를 배웅했어요.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정말로요. 저는 김민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김민지 씨가 웃었습니다. 한국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국 심사를 받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30분 정도 남았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일주일간 찍은 사진들을 봤어요. 급식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병원, 야간 자율학습실, 화장실. 그리고 1963년 흑백 사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배고픈 아이들의 사진. 저는 SNS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올리지 않았던 글을 이제 쓸 시간이었어요. 나는 한국을 떠납니다. 하지만 한국은 내 안에 남습니다. 나는 20년간 교육자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진짜 교육은 배를 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먹을 권리. 그게 시작입니다. 한국은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고통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요. 나는 스위스로 돌아가 싸우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평등하게 먹을 권리를 위해서요. 글을 올렸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후 취리히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집.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교장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제가 올린 SNS 글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한국 급식이 정말 무료인가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스위스는 안 되는 건가요?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스위스 공영방송과 인터뷰했습니다. 신문사 인터뷰도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상급식, 지하철, 의료, 야간 자율학습. 그리고 1963년 사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명 운동이 시작되었고 취리히 교육청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평등한 급식을 피켓을 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공립학교 교사들이 저를 지지했습니다. 그들도 점심을 굶는 학생들을 봤다고 했어요. 그들도 바꾸고 싶었다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취리히 교육청이 발표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5개 공립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테스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이사회를 설득했습니다. 사립학교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자고요.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첫 무상급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급식실에 섰어요. 학생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습니다. 부자 학생도 장학금 받는 학생도 모두 똑같은 식판을 받았어요. 한 남학생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학생은 작년에 제가 복도에서 본 아이와 비슷해 보였어요. 조용하고 움츠러들어 있던 학생.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학생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취리히 거리가 보였습니다. 700년 역사의 도시. 하지만 이제 변하고 있었어요. 70년 역사의 나라가 보여준 것을 배우면서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썼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박철수 국장님께요. 안녕하세요. 안나 밀러입니다. 3개월 전 서울을 방문했던 교장입니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취리히에서 무상급식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요. 한국이 가르쳐준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교육이라는 것을요. 1년 후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들도 배워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한국이 제 스승입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한 끼 식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배고픔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다음 세대를 지키겠다는 약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고통을 잊지 않고 그 고통을 힘으로 바꿔서요. 저는 이제 압니다. 선진국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요. 선진국은 기억이라는 것을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선진국입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어요. 이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스위스 교장 안나가 한국에서 배운 것. 그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배고팠던 아이들이 자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고 그분들이 손주 세대에게 한 약속이었죠. 다음 세대는 굶지 말아야 한다는 그 약속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무상급식, 깨끗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빠른 의료 시스템, 야간 자율학습실,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께도 감사 인사를 하는 학생들. 이 모든 것이 고통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지키려는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이제 스위스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